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세계 각국의 성씨를 탐구하는 시간,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노래하는 개그우먼 안소미입니다. 자, 세계인의 성씨라고 하니까요. 상당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상당히 거창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씨부터 낯설지만 흥미로운 성씨까지 성씨 속에 담긴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성씨는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소미 씨는 본인의 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수능 안씨, 참창공파, 28대 손, 저희 시조님은 안차미 시조님! 오호호호호호. 개그우먼 중에서도 이렇게 유식하지 않은 걸로 유명한 분이 본인의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아, 이거는 저희 아버님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한 잔 드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얘기를 기억합니다. 이게 조상님이 어디서 왔는지 한 번쯤은 그래도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선배님은 이씨잖아요, 그지? 이씨가 전주이씨인가? 제가 또 전주이 씨 무슨 파 몇 대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예. 어디에서 이렇게 뭐 그 족보 같은 거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손주에 누가 있고 이분이 뭘 했고 막 이런 것들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생각보다 진짜 재밌어요. 아, 맞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럼요. 근데 사실 그러고 보면 성씨를 안다고 해도요, 그 유래나 역사까지 아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프로그램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독특한 성씨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베트남의 성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베트남 성씨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줄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본격적으로 베트남의 성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를 좀 더 깊이 알아볼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탄니 씨, 베트남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베트남에서 인구 지금 현재가 1억 명 좀 넘어요. 1억 명이요? 네. 한국보다 3배 커요. 아, 면적이? 네, 맞아요. 아, 네. 그리고 세계에서는 15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1억 명이니까. 그러네요. 사실 제가 베트남 하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쌀국수. 네. 하롱베이? 분짜? 짜조? 베트남 축구? 반미? 반미요? 반미 모르세요? 반미? 전 반미로 아이, 좀 말씀하지 마세요. 좀 베트남으로 정확한 발음 들어볼게요. 그 이름이 뭐예요? 반미라고 해요. 반미. 다른 것 같은데 약간? 반미 뭐 반미? 음식이 다른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이거? 맞아요.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음식이 프랑스 네, 음식이에요? 맞아요. 아. 네, 옛날에 바게트 빵에서 고기, 야채, 허브 넣고 만든 건데 베트남에서 킹커리에서 대표 음식이에요. 맞아요. 저희 친구들도 베트남 여행 진짜 많이 가잖아요. 가면 꼭 반미를 네, 먹었다고 무조건 그러더라고요. 먹어요. 저는 매일 먹어요. 아, 매일 학교 드세요? 다닐 때 옛날에. 네. 어떤 다른 곳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한국의 음식점에는 베트남 음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베트남은 이거는 음식점에서는 팔지 않아 길거리에서 팔아 이런 음식들도 있대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혹시 빤미인가요? 네, 반미도 그래요. 아, 그런 네. 것도 길거리에서 구해야 네, 되겠군요. 맞아요. 아,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베트남 하면 또 베트남 전쟁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베트남 전쟁 이후로 지금의 베트남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라고 또 들었는데 이건 네네, 무슨 맞습니다.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좀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베트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이제 베트남 전쟁은 1945년 저희들이 8.15 해방이 되던 네. 바로 그때 베트남도 식민지 지배에서 이렇게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베트남도
그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으로 갈리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1955년부터 한 20년 동안 그런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게 이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잘 아는 베트남 전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베트남 전쟁 끝에 베트남이 이제 통일이 되었고 그것이 저희들이 오늘 알고 있는 베트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 베트남의 문화와 또 성씨가 이렇게 형성된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야기할 베트남 성씨도 이런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VCR 함께 보시죠. 동남아시아의 길목 남중국해와 접한 나라. 베트남 사람들은 스스로를 용의 아들이며 선녀의 손자라고 부른다. 베트남은 이 신화로부터 시작된다. 전설에 따르면 중국의 사망오제 중 한 명인 염제신농 씨의 삼세손 제명은 무선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 녹속을 낳는다. 녹속은 경양왕으로 봉해져 남방을 다스리게 된다. 경양왕은 동정군의 딸인 용녀와 결혼하여 낭룡군을 낳고 용왕의 피를 이은 낭룡군은 하늘과 바다의 기운을 지닌 여인 어우꺼와 혼인하여 100명의 아들을 둔다. 이들 중 장남이 흥부엉이며 그는 방랑국을 세워 베트남 최초의 왕이 된다. 이렇게 시작된 베트남은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간다. 베트남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염제신농 씨. 이것은 베트남과 중국이 오랜 세월 얽혀 있었음을 의미한다. 두 나라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역사 속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베트남은 기원전 111년부터 약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939년 응옥구엔 장군이 박단강에서 중국의 남한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룬다. 이후 몽골의 침략, 명나라의 압박, 프랑스의 식민 지배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베트남은 굴복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성씨 속에 새겨졌다. 이 베트남이 염제신농에서부터 이어졌다는 게 좀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들이 이제 염제신농 씨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의학의 시조이시고 아주 그 동양의 위대하신 성인이시죠. 그러면은 사실 반랑 왕국 이후에요. 베트남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된 건가요? 이 반랑 왕국이 한 2,500년 동안 존속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방랑국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우락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바로 남월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남월이라는 국가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월남 베트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 국가의 명칭이 바로 이 남월에서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남월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BC 111년에 중국의 한나라 무제 때 무제 침공을 받고서 베트남이 중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베트남의 사람들이 지금 쓰는 성씨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그게 이제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아마도 베트남에도 이제 성씨 문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경양왕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네. 혼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신하들도 데리고, 그쵸, 이렇게 데리고 왔을 테니까, 그런 귀족들이 넘어옴으로써 또 이제 성씨도 아마 같이 넘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1000년 동안 이제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는 그것도 사실이죠. 아하. 근데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성씨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탄희 씨 맞나요? 맞아요. 사실은 동남아에서 전통적으로는 성씨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성씨 있는 거 좀 다른 점이에요.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만 전통의 성씨가 있는. 탄희 씨는 제가 어떤 성씨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 성이 즈응이에요. 즈엉? 네, 즈응. 즈엉. 네. 즈엉. 네. 즈응. 네. 즈응. 네. 베트남은 쉽게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언어가 좀 어려워요. 즈엉. 즈엉. 네, 맞아요. 즈응. 즈엉. 약간
빠르게 읽으면 정이니까 정씨 약간 비슷하네요. 정. 그러게요. 정. 정씨 약간 정. 비슷하게. 정. 제 성은 베트남에서 흔황성이에요. 흔한성. 흔황성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좀 아, 그건 제가 알아요. 네. 주엉이라는 성을 제가 많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베트남 선수들 들으면 가장 많았던 게 응우엔. 네. 아까 말했던 응우엔. 네, 그 응우엔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예전에 베트남 거기 해설할 때도 응우엔 선수 이렇게 들었는데 9번이었는데 저 사람 왜 갑자기 7번이 됐지? 막 이런. 네. 근데 주엉이라는 이 성씨는 제가 스포츠에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 완전 귀한 거예요. 귀한 조금, 성씨네요. 네, 좀밖에 없어요. 와. 근데 그 베트남에도 제가 이게 우리나라도 김씨 그리고 박씨, 이씨 이게 좀 가장이 좀 많은 성씨이긴 하거든요. 근데 베트남에서도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웅엔, 뭐 주엉 이렇게 뭐 성씨들이 있잖아요. 어떤 성이 가장 많아요? 네, 방금 그 우리 상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엉우엔 씨가 가장 많습니다. 응우엔. 거봐, 내가 맞네. 근데 제가 그 퀴즈를 낼게요. 네. 김 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김 씨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몇 %나 차지할까요? 제가 봤을 땐 저희 친구들 김씨가 진짜 많거든요. 깨똑창에 김씨만, 그러니까 기억만 써도 엄청 많아요. 그쵸. 그죠, 아시죠? 맞죠. 제가 봤을 때는 80? 아니다. 70 갈게요, 70. 그거 너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김씨가 가장 많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30% 정도, 30%? 네, 난 대본 봤는데 살짝 깎았네. 너무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잡아야 됩니다. 낮게? 예, 한 20%밖에 안 돼요. 예, 생각보다 근데도- 너무 적은데?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성씨고 한 20%를 차지하잖아요. 근데 엉우엔 씨는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엉우엔 공화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베트남 가가지고 길 가다가 엉우엔 씨 하면 한 10명 중 4명 다 들어보는 거예요. 그지. 그죠? 웅우엔 씨, 저기 웅우엔 씨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막 여기저기서 손 들고 그전 40%면은 거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퍼센트니까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근데 그것도 놀랬고 우리나라의 김씨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에서 깜짝 저도 놀랐어요. 좀 놀랐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김씨가 굉장히 많은데 응우엔이라는 성을 쓰는 분이 40%면은 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또 응우엔하고 또 다른 성이 좀 가장 유명한 성들이 또 뭐가 있어요? 베트남의 네. 5대 성씨라고 하면 엉우엔 씨가 있고요. 엉우엔. 그 다음에 이제 엉우엔 씨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완 씨입니다. 완. 완. 네, 완 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쩐 씨. 짠. 짠. 예, 이제 제가 제일 우리나라 좋아하는 말로는 거. 진 씨. 우리나라에도 진 씨가 있죠. 네네네, 예, 있죠. 진 씨. 예, 그 다음에 이제 레 씨. 레. 레 씨는 이제 려입니다. 여씨. 여씨. 여. 레 씨가 있고 그 다음에 팜 씨. 팜. 예, 팜은 이제 범씨인데 예, 범씨는 우리나라에 뭐 거의 없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황씨. 황씨인데 황씨예요, 황씨. 황씨는 우리나라에도 또 많죠. 네네. 네. 이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응우엔이라는 40%를 확률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응우엔이라는 성씨가 많아진 겁니까? 그건 이제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 엉우엔 왕조예요. 그러니까 완 씨가 네. 이제 그 베트남의 왕조의 역사를 개창해서 이제 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엉우엔 씨가 마지막 왕국을 다스리다 보니까 네. 이제 엉우엔 씨가 많아진 거죠. 아, 응우옌이라는 성은 베트남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응우옌 성씨는 기원전 3세기 반란국 시대부터 존재했으나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은 당나라 시대다. 당나라의 지배 아래에서 베트남의 지도층 중 일부가 응우옌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에서 응우옌 성이 가장 강력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응우옌 왕조가 등장하면서이다. 1778년 떠이선 반란이 일어나면서 당시의 귀족과 왕족들은 모두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응우옌 왕가의 후손 응우옌 푹 아인이다. 그는 떠이선 반란으로 가족과 왕국을 잃은 후 현재의 태국인 시암으로 피신하여 힘을 모으기 시작했고 시암 왕과 프랑스 선교사들의 지원을 받아
떠이선 왕조에 맞서 싸울 군대를 조직했다. 수년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1802년 떠이선 왕조를 무너뜨리고 베트남을 통일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그는 수도를 후에로 정하고 스스로를 자롱 황제로 칭하며 응우옌 왕조를 세운다. 응우옌 왕조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로 1802년부터 1945년까지 베트남을 통치했다.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왕조와 연관성을 갖기 위해 응우옌 성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19세기 말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왕조의 힘은 점차 약해져 갔다. 결국 1945년 8월 혁명 이후 마지막 황제 바오다이가 퇴위하며 응우옌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 한 분이 프랑스의 군의 도움을 받아서 베트남에서 다시 통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응우엔 성씨가 많아지는 거랑 뭐 이유가 있나요? 네, 그 군대를 끌고 왔던 분이 응우엔 푹 아인이라는 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완복영이라는 분이에요. 왕복영 씨. 왕복영 씨. 근데 그분이 다시 군대를 끌고 와서 반란을 다 진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가문을 멸족시키려고 한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이 되겠죠. 아, 그러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그 묘책을 냅니다. 그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저 지금 이 얘기 듣고 딱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명이 본인의 가문을 지키서 응우엔이라는 가문을 다시 할 때 나도 그쪽 가문인 것처럼. 그렇죠. 아, 네, 정답입니다. 이야. 어떤 항복의 뜻도 있겠죠. 항복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 왕의 성씨를 따라서 네. 응우엔이라는 성으로 자기 성씨를 바꾼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응우엔 성씨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왕의 성씨를 좀 가지면 좀 더 사회적으로 유리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엄마도 성씨가 응윈이에요. 네. 왕 따로 하면 응윈성가 하면 좀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생활하면. 네. 그러니까 그럼 친구들 중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응우엔 씨가. 네, 진짜 많아요. 응윈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은 호치민이 혹시 아세요? 호치민이요? 네. 많이 들어봤죠? 알죠. 호찌민 네. 씨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되게 호씨로 많이 알고 있죠. 네, 맞아요. 네, 호씨가 아니에요? 네, 호씨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뭔가요? 이름은 nguyễn sinh cung 이에요. 예? 잠시만요. 예. 웨스팅뽕이요. nguyễn sinh cung 인데 네. 성은 nguyễn 이에요. 윙. 네. 제일 가장 많은 성이에요. 아. 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현재 역사를 네. 만든 창업자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하면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네. 이 호찌민이라는 분이 세계 각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베트남 독립 전쟁을 앞에서 이제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 그 독립 운동가였고, 네네. 근데 사실 그분이 베트남을 이제 다 통일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아주 그런 뭐 현대 역사를 만드신 네.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응우엔 씨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대표적인 성씨는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성씨로는 쩐 씨와 레 씨가 있습니다. 네, 두 성씨 다 왕조를 개창했던 왕족들의 성씨죠. 쩐 왕조의 특징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군대가 있죠. 바로 몽골군입니다. 네, 강력한 군대. 그렇죠. 몽골군이 베트남을 세 차례나 침략을 했는데 쩐 왕조에서 이걸 다 막아내거든요. 근데 그 막강한 몽골군도 베트남군 앞에서는 패퇴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몽골군을 격퇴시킨 아주 유명한 장군이 쩐흥다오. 쩐흥다오. 네, 쩐흥다오. 쩐다오. 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진흥도 씨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 그분이 이제 쩐 왕조를 개창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주 기발한 전략으로 이 몽골군을 물리치거든요. 몽골 제국의 침략을 세 차례나 막아낸 베트남의 전설적인 명장 쩌능다오. 박단강 전투에서 쩌능다오 장군이 사용한 전략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군사 전술로 평가받고 있다. 1288년 쩌능다오는 몽골군을 박단강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후퇴를 하며 적을 끌어들였다. 강바닥에 수백 개의 날카로운 말뚝을 박아둔 쩌능다오. 밀물이 차오르며 말뚝은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고 몽골군이 베트남군을 쫓기 위해 강 깊숙이 들어왔을 때 강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강물이 빠지자 몽골군의 배들은 말뚝에 걸려 모두 좌초되었다. 바로 그 순간 사방에서 공격을 시작한 쩌능다오의 군대. 이 전투에서 몽골군 수천 명이 죽고 이 전술은 베트남이 몽골 제국의 지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독립을 지켜낸 역사적인 전술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밀물 썰물 때 그쵸. 미리 물이 차 있을 때 말뚝 뾰족한 말뚝을 박아놓고 이제 물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배가 와서 그 말뚝이 다 뒤집어지는 그죠. 와, 그래서 정황다 베트남의 영웅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우리나라에도 그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네, 거기서 썼던 그 전술처럼 그렇게 네. 머리를 써서 전략을 짜신 거구나. 그래서 전 장군이 유명한 거 맞죠? 그렇죠. 와. 그 이제 박단강 전투라고 하는데 네. 그때 박았던 말뚝이 근래에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발견이 베트남 됐나요? 박물관에 가면 그때 말뚝을 전시해 놨다고 해요. 와, 그때 사용됐던 그 말뚝이요? 그렇죠. 예, 예. 와, 얼마 전에 발견됐어요. 그 굉장히 오래된 말뚝이네요. 네네, 뭐 공사를 하다가 뭐 발견됐다고, 예, 그렇게 와, 그거는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하나의 말뚝이겠지만 지금은 베트남이 몽골족을 막은 말뚝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럼 뭔가- 그러면 유물이지. 궁금해요. 보고 싶어요. 꼭 다녀오세요. 오. 감독님 올려주시겠죠? 이렇게 생겼군요. 오. 베트남 역사 속에서 쩐씨와 레씨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두 성씨는 각각 쩐 왕조와 레 왕조를 이끌며 베트남의 정치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쩐씨는 1225년부터 1400년까지 약 200년간 베트남을 통치했던 쩐 왕조에서 비롯된 성씨다. 쩐 까인이 세운 쩐 왕조는 리 왕조의 쇠퇴 이후 권력을 잡는다. 베트남 일대를 지배했으며 지금의 하노이 위치인 승룡의 수도를 정한다. 쩐 왕조는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하고 농업과 문화를 발전시키며 베트남의 중세사를 풍부하게 만든 왕조다. 몽골군도 막아내고. 근데 그러다가 왜 그 왕조는 끝이 난 거예요? 예, 뭐 모든 역사가 그렇겠지만 네, 반드시 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쩐 왕조 같은 경우는 후대로 접어들면서 왕가가 이제 부패하고 또 향락에 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조가 교체되었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성씨가 레가 있었는데 레는 또 어떤 성씨인가요? 예, 레 왕조는 베트남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왕조를 지속해온 그런 성씨예요. 그래서 이제 레 씨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여로 발음이 납니다. 예, 여시고 한 360년 동안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베트남이 그 중국 명나라에게 잠시 동안 지배를 당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때 그 레이라는 장군이 그 베트남을 이제 독립시키면서 그 왕조를 개창하게 됩니다. 15세기 초 중국 명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베트남은 레 러이의 지도 아래 독립전쟁을 시작했다. 10년간의 항쟁 끝에 1428년 레 러이는 명군을 몰아내고 레 왕조를 세운다. 그는 레 타이또로 즉위하며 베트남의 황제로서 나라를 재건한다. 레 왕조는 크게 전기 레 왕조와 후기 레 왕조로 나뉘는데 레 호안이 세운 전기 레 왕조는 30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만을 통치한 단기 왕조이며 후기 레 왕조는
레 러이가 중국 명나라의 세력을 몰아내고 세운 왕조이다. 레 왕조는 법률과 교육 제도를 정비하고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아 사회를 안정시켰으며 특히 홍득 법전을 편찬하여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레 시성은 레 러이가 레 왕조를 세울 때 큰 공을 세운 신하 220여 명에게 성과 벼슬을 내리면서 많이 생겨나게 됐다. 레 씨와 쩐 씨는 이렇게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으며 지금도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 성씨를 사용하고 있다. 이 레시분은 그 베트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일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받죠.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이제 베트남의 모든 역사는 사실은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고 끈질기게 정말 이제 투쟁해온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레 러이가 독립 지행할 때 거북이 신이가 나타났어요. 그 검은 사용해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레 러이가 호수에 배를 타고 가는데 거북이가 나타나서 검 돌려주라 이렇게 하다가 그 호수 이름이 호황김. 호안게임이 그러면 한국말로 검이에요? 네. 아, 거북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검 돌려줘라. 돌려줘라. 예. 아니 전쟁할 때 검 이렇게 다시 줬어요. 주고 줬다가 전쟁이 끝난 네, 후에 맞아요. 끝나니까 다시 갖고 와라. 네. 그 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신이 이렇게 나서 옛날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더라, 뭐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런 거 있다더라, 그런 것처럼 그 검을 전쟁할 때 사용하고 다시 돌려줘라라고 해서 그 호수에 그 장소에 그 호수에서 호황김 이런 담아요. 가봤어요 혹시 거기? 저는 많이 가봤어요. 거기 가면- 하노이에 가면 무조건 호황김 가봐야 돼요. 진짜 예쁘고 좀 이뻐요. 분위기가 괜찮아요. 아, 근데 우리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좀 자료 한번 볼게요. 어떻게. 아, 이쁘네 진짜. 와. 그렇게 막 신이 나타나서 검도 주고 했는데 그 왕조는 또 왜 무너졌을까요? 예, 레 왕조 같은 경우는 후대에 접어들면서 좀 이제 왕가에 좀 분열도 생기고 그다음에 또 왕들이 굉장히 단명을 해요. 20년 동안 3명의 왕이 또 교체될 정도로 왕들이 단명하고 뭐 물론 내분도 있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레 왕조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들었던 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쩐 씨는 용맹하고, 려 씨는 전통적이고, 그죠? 그리고 웅웬 씨는 굉장히 많다. 그쵸. 정확하시네요. 베트남의 주요 성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베트남은 성씨보다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름을 어떻게 짓지? 베트남은?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성은 일단 그냥 대충 쓰고 대충이라고 이름을 하면 안 엄청 되죠. 화려하게 짓는 거죠. 아니 위에서부터 부모님한테 내려온 성인데 대충 쓴다니요. 표현이 그렇긴 한데 그냥 일단 쉽게 이렇게 하고 이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성은 이제 원래부터 내려오는 성이 그쵸. 있으니 이름을. 네. 이름은 좀 어떻게 또 지어요? 요즘에는 아빠 엄마들이가 성는 아빠 따라하고 네. 이름은 좀 인터넷 검색하고 똑똑한 이름으로 예쁜 이름으로 많이 지어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그냥. 그래요? 한국처럼 중요하게 뭐 공부하고 어떤 의미로 그런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아빠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지어주는 거예요. 네. 오. 하긴 뭐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 한자 이름이 아니라 한글 이름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베트남도 뭐 어떤 이쁘게 자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맞아요. 예쁜 이름. 네. 뭐 건강하게. 약간 건강하게 운동선수 막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그런 게 짓는구나. 유명한 사람들이 따로 이름에 지는 사람 경우도 많아요. 그렇군요. 상구 씨도 개명 그거 하러 뭐 장명소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개명하러 개명이 아니라 애기. 애기는 장명소 갔다 왔어요? 사실 이제 첫째는 제가 이제
장명수에서 받았어요, 이름을. 아, 진짜요? 네, 근데 둘째는 제가 지었어요. 오. 네.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제가 지었어요. 왜 갈 거면 둘 다 가지고 왜 한 명은 그렇게 하고 한 명은 장명수 가요? 둘째는 제가 짓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냥 이유가 그래요. 둘째도 내가 짓고 싶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남매인데 그 돌림자를 써요. 일부러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짓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첫째도 제가 짓고 둘째도 제가 지었거든요. 아무도 신경 쓰지 마.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지을 거야 해가지고. 저기요, 성희 씨 우리 세계의 성신데 손이 제스처가.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좋아요. 자, 그럼 베트남은 그 이름이 보통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돼요? 베트남은 일단 이제 성씨가 네.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주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간 이름, 서양식으로 하면 이제 미들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네임은 이제 그 가문의 전통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어떤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글자를 쓴다든가. 저희 나라의 돌림자 같은. 그렇죠. 이름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런 미들네임은. 그렇죠. 그다음에 뭐 남녀에 따라서 네네. 또 이제 좀 붙이는 미들네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이제 세 번째가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진짜 이름이 되겠죠. 그럼 탄니 씨의 플레임은 뭐고 중간 네임은 뭡니까? 저는 성이 지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이는 T 무조건 들어가요. T. 옛날 사람. 네, T는 들어가면 여자라는 뜻이고 남자들이는 반 들어가요. 반? 네. 예 하면 내가 예를 하나 드릴까요? 네네. 내가 예 들을 수 있어요. 네. 베트남의 굉장히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 골키퍼 이름이 판반득이에요. 네. 그 그리고 반이 반이죠? 네, 반. 남자니까 네. 반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정답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여자는 네. T. 네, 여자는 T 들어가요. 저 이름도 쯔응 T 탄니예요. 그래서 정티 탄니. 네, 맞아요. 네. 베트남에서 일부러 이름 좀 못생기게 짓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옛날에 좀 전쟁가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건강에 안 좋고 애들이가 나면 많이 죽어요. 그래서 못생긴 이름들이 하면 그러면 건강해지는 그 미신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도 있다. 저 엄마가 이름가 빼예요. 윈티빼. 빼는 소예요. 소. 네. 네, 건강한 소. 건강하게 네. 자라고. 엄마가 그 이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크면서 이름 바꾸러 갔어요. 외할머니가 나 너무 싫어 그 이름 싫다고. 네, 개명했어요. 내 이름 왜 이렇게 지었어? 네, 뭘로 개명하셨어요? 띠로 했어요. 띠는 뭐예요? 네, 예쁜 띠. 네, 띠. 예쁜 띠. 네. 우리 엄마는 동식이에요. 네. 남자 이름이잖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뭐 여쭤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아까 똑같이 많이 전쟁 겪고 있으니까 좀 건강해서라고 일부러 그렇게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인데 왜 남자 이름이 동식이라는 남자 이름 썼지? 네. 성을 그 성별과 그 남자 이름 여자는 그 반대로 지으면 좀 장수한대요. 옛날에 그런 미신이 있었대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오. 근데 성씨라는 게 근데 또 이게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또 이게 또 사람들의 삶과 이 문화가 좀 이게 깊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탄니 씨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한국과 베트남의 성씨 문화 차이점 요거를 좀 지금 경험을 하고 있겠네요. 네, 한국 성은 300개 정도 알고 있는데 네. 베트남에 주로 아주 자주 사용하는 성은 14개이지만 성은 중 1000개 넘어요. 1000개가 네, 넘는다고요? 1000개 넘어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성씨는 14개인데 네, 맞아요. 성씨를 따지고 보면 1000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1000개. 잠깐만. 그러면 제가 이 대본에서 있는 거는 90%는 14개 성씨를 사용해요. 그렇죠. 14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가 성이 900몇 개가 있다는 거는 그렇죠. 네. 거의 990개의 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근데 자주 안 사용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14개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네, 맞아요. 그 외에도 900 몇십 가지의 성이 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베트남에서 성씨가 너무 많고 또 같은 성씨가 많으니까 결혼도 뭐 같은 성씨끼리 할 수도 있는 확률이 많겠네요. 그렇죠. 베트남은 엉유엔 씨가 한 40%가 되고요. 같은 성씨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같은 성끼리 결혼하면 조금 이제 좀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씨라고 해도 혈통이 다른 혈통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같이 뭐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게 문제가 없고요. 맞아요. 저 시골에서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길이 결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베트남 성씨 문화에서 좀 특징적인 것이 네. 베트남에서는 친구 사이라도 성씨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인데 성을 어떻게 몰라요, 성씨?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반인데 성은 잘 몰라요. 저 이름만 탄니 니만 불러요. 성은 네. 이름만 부르고 성은 아예 안 불러요. 그럼 만약에 탄니 씨가 있고 만약에 다른 친구 중에 이름이 비슷한 탄니로 끝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니 이렇게 부르면은 나 아는데 이 친구는 그러면 별명이 바뀌어요? 큰니 작은 니. 큰니 작은 니로 우리랑 똑같네요. 예쁜 니 못생긴 니.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똑같은 이름인데 까만 애가 있고 하얀 애가 있고 그죠. 까김 뭐 까김. 네 하김 이렇게 하긴. 아까 그 호찌민 씨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는 호 아저씨라고 되게 불러요. 호찌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 아저씨. 네. 호 아저씨 하면 이제 호찌민인 거죠. 오. 그리고요, 또 한국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성씨는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미국이나 이러면 결혼을 하면 이 여자의 성씨도 같이 남편의 성씨로 바꾸잖아요. 베트남은 좀 어때요? 네, 베트남도 자유스러워요. 남편랑 결혼해서 자기 성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 따라 성 바뀔 수도 있어요. 네. 대부분은 어때요, 요즘에? 요즘에 그냥 각자로 네. 내 제 성은 제 성이고 남편은 남편 성으로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자유구나, 자유. 근데 아기는 무조건 아빠 성 따라 해요. 무조건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 가문을 사실 잇기 위해서 이 남아선서상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아들을 또 낳아야 된다고 옛날부터 항상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쵸. 요즘 베트남 문화를 봤을 때는 어때요? 어디든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저 한국 오자마자 임신하니까 시아버지가 아이고 며느리야 아들 낳았으니까 안 낳아도 된다 했어요. 만약에 딱 낳아보면 하나 더 낳지 않나? 어딜 가나 똑같네. 네 맞아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네. 거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베트남도 아들가 좋아요. 저 찐 아빠가 아들을 엄청 갖고 싶은데 저 집에 딸둘. 딸만들. 아들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야 요즘 세상에 남녀 평등해야지 그죠? 아들이고 딸이고 무슨 그게 상관이 있냐 요즘 세상에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가 성별도 모르는데 축구공을 주셨어요. 맞아 이렇다니까요. 딸났어요. 성별 임신 수준만 듣고 성별 아직 안 정해졌는데 네, 그냥 축구공을 주셨어요. 그냥. 예. 너무 웃기다. 네. 근데 진짜로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가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베트남도 성이 있잖아요. 성은 못 바꿔요. 저는 바꿀 수 있어요. 아 성도 바꿀 수 있어요? 네, 한국처럼 어렵지 않아요. 베트남은 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허락 안 할 거 아니에요. 성을 왜 바꿔? 옛날에는 좀 많이 어려웠는데 요즘에 아빠 엄마 시대가 조금 많이 편해졌어요. 애들이 요즘에도 열심히 사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름에 마음 안 들면 무조건 바꿔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성이 14개 말고 900 몇십 개의 네, 성이 있다는 게 그래서 900 몇십 개가 된 건가? 네. 그럴 저- 수도 있어요. 저희 나라에서 성씨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호적에서 내가 네. 파이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죠. 근데 요즘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신이 이게 성씨를 잘 모르시는 편도 있거든요. 아까 이상구 씨처럼. 근데 그 베트남에도 그 젊은 분들이 자신 성씨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 모르는 추세인가요? 그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성의 역사전 배경 알고 있는 사람 있기는 해요. 하지만 특히 드문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베트남의 젊은이들보다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네.
응노엔 장군, 쩐 장군, 레이 장군. 그래서 그렇죠. 그 성이 어떤 장군이 어떤 기술을 써서 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보다 본인의 성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성씨에 대해서.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베트남 성씨 좀 알아라고 자부심을 좀 가져야 돼. 우리도 배웠잖아요 오늘. 3월 10일 날 베트남 갈래요? 가시죠. 가러 네. 가요. 네, 축제 가야죠. 네. 네. 저희가 지금 오늘 그 베트남 성씨에서 깊이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또 놀라운 사실을 또 알게 됐어요. 네. 네, 그 베트남에서 시작된 성씨가 시작은 베트남에서 했는데 한국에도 그 성씨를 쓰는 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맞습니다. 네. 그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성씨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화산 이씨와 정선 이씨가 있습니다. 이 두 성씨는 베트남 리 왕조의 왕족들이에요. 화산시 정선 씨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저도요,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성씨가 리면은 우리나라의 이씨와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리 왕조인데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면 이제 이씨 할 때 바로 네네. 그 이씨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리 왕조는 이제 베트남 역사에서 가장 그 찬란했던 그 문명을 꽃피웠던 그 왕조인데요. 그 왕조가 망하고 나서 그 왕자가 다음 왕조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그 전 왕조의 왕족들은 좀 갈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난을 피해서 우리 이제 나라로 이렇게 피신 오게 됩니다. 그래 그때가 이제 고려 때죠. 근데 어떻게 리 왕자는 많은 나라 중에 어떻게 우리나라로 오게 됐습니까? 네, 이분은 이제 원래는 이제 송나라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책과 이제 가문의 뭐 족보 같은 거 그런 걸 챙겨서 배를 타고 이제 망망대해를 이제 떠돌아 다니시다가 이렇게 도착한 곳이 지금의 황해도 웅진반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터를 닦으시고 이렇게 지내셨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때 그 몽골군이 우리 고려를 침입해 오거든요. 그때 이분과 그 부하들이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고려 왕실로부터 화산군에 이렇게 봉해지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식 역사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관이 이제 화산이 된 거네요. 화산 이씨 이렇게. 그렇죠. 이제 성씨는 이씨고 이제 화산군에 봉해졌으니까 네. 본관을 화산으로 하고 그래서 화산이씨가 된 거죠. 야, 신기하다, 진짜. 예, 그리고 이제 경북 봉화에 가면 이 화산이씨 집성촌이 있어요. 그래서 봉화 지금 알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화산이씨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 살고 있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여기에 많은 그 우리 하산이 씨들이 거주하고 또 제사 지낼 때 우리 충의당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지금도 여전히 또 이 충의당 주변으로 우리 하산이 씨가 이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서 이 동네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충효당인데 충효당은 충효당 이장발 할아버지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투에서 전투 중 장렬하게 전사하신 우리 이장발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한 그런 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50년 영조 27년에 지어진 걸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요. 한국 문화와 베트남 문화가 공존하는 또 한국과 베트남이 좀 더 관계가 발전하는 그런 그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장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2023년도에 우리 뜨선 씨와 봉화군의 자매결연을 한 기념식수입니다. 베트남과 한국이 이 자매결연을 통해서 좀 더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이제 K 베트남 배를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 문화가 공존하는 장소가 되지만 저희 화산이 씨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님들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또 그런 장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종친회 사무국장으로서 너무 그 가슴 벅찬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산 이 씨는 저희가 들었고요. 정선 이 씨도 그러면 베트남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 리 왕조와 같은데 화산 이 씨, 정선 씨 같은 데인가요? 네, 같은 뿌리가 같습니다. 정선 씨 같은 경우는 네. 화산 씨 그 후손이 이제 이룡이란 분이 이제 고려로 왔고,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앞서서 그 중국을 거쳐서 네. 이제 우리나라로 온 그런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이 바로 정선이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이 씨가 그 베트남에서 초청 받아가지고요. 그래 베트남 가서 방문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 조상묘를 이렇게 참배한 적도 있고. 진짜 굉장히 뜻밖의 사실을 또 오늘 또 하나 또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또 이렇게 연결고리가 화산이 씨, 정선이 씨는 한 바다를 필요하다가 올라오고 하는 중국을 거쳐서 오고 막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지? 그러니까 성씨 하나에도 이 역사적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와. 오. 자, 오늘 우리는 베트남 성씨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자, 베트남의 역사와 함께 변화해온 성씨의 흐름, 그리고 왕조 교체와 정치적 이유로 성씨가 바뀌었던 이야기들까지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신현재 기획국장님, 그리고 탄희 씨 너무 고생했어요. 재밌었어요. 두 분 덕분에 너무 많이 재밌었고, 네, 너무 유익한 정보도 얻고, 네. 오늘 나오신 소감 좀 어떠신가요? 네, 오늘 너무나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이런 성실을 가지고 좀 재미난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 덕분에 너무 즐겁고 많은 거 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요, 딱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성씨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긴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 네,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씨를 탐구하다 보면 우리가 불렀던 새로운 역사, 그리고 문화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계인의 성씨 스페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나라의 성씨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